똑똑 솔깃한 라디오. 선운사에서 최영미.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 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소설 들려주는 여자. 프라자 호텔. 김미월. 첫 데이트 후 우리는 한 차례 더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때는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위에서였다. 평소 내게 잘해주던 학생회 형이 하도 권해서 마지못해 따라간 자리였다. 사람들에 섞여 학교 정문을 나설 때까지는 뭐 그러려니 했다. 그러나 명동에 도착하자 입이 딱 벌어졌다. 서울 시내 대학생이 다 모인 듯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것이다. 도중에 눈치껏 빠져나오려 했지만 스크럼이 빡빡하여 그것도 쉽지 않았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가까스로 대열을 이탈했다. 시위대를 구경하는 시민들로 붐비는 인도에 발을 디뎠을 때였다. 벼랑간 등 뒤에서 거대한 함성이 일었다. 귀가 얼얼할 정도였다. 방금 전까지 앉아있던 차도로 고개를 돌렸다. 까마득히 먼 대열의 선두에 지프로 만든 실물 크기의 전두환 인형이 등장해 있었다. 살인마의 화형식을 거행하겠다고 누군가 외쳤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구경하던 시민들이 더 잘 보려고 앞다투어 발돋움을 했다. 나는 인파를 헤치며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땀 범벅이 된 몸을 어서 씻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대열 후미에 이르렀을 때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교수라 해도 믿을 듯 나이 들어 보이던 예의 그 방송국 국장, 카메라를 든 남학생 둘, 그들 옆에 서 있는 여학생 하나. 윤서야, 이윤서! 그녀가 나를 돌아보고 최루탄이 터지고 전경들이 밀어닥치고 스크럼이 무너지고 비명이 난무했다. 어느 것이 먼저였는지는 모르겠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윤서의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다. 다리가 풀려 더는 꼼짝할 수 없어 멈춘 곳은 헌혈의 집 앞.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턱대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간호사가 상냥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았다. 실내는 아늑하고 평화로웠다. 바깥과 완전히 다른 세상. 서울은 과연 놀라운 곳이었다. 우리는 둘 다 헌혈 불가 판정을 받았다. 하기야 죽으림을 다해 뛴 직후니 혈압이 정상으로 나올 리가 없었다. 윤서의 혈액형은 A형이었다.
나는 O형. A형 여자와 O형 남자 궁합이 그렇게 좋다던데.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훅 달아올랐다. 윤서는 말이 없었다. 핏방울이 맺힌 검지 끝을 알코올 솜으로 문지르기만 했다. 한참을 그러더니 불쑥 물었다. 우리도 나중에 더 나이 들면 아까 그 시민들처럼 될까? 무슨 소리야? 시민들이 뭘 어쨌는데. 나도 왕년에 철없던 시절 데모 좀 했지 하면서 느긋하게 구경만 하게 될까? 설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야. 아냐, 내가 아까 들었어. 어떤 아저씨가 그러더라. 어린 학생들이 뭘 안다고. 어차피 졸업하고 사회 나가면 다 잊어버릴 거면서 왜 자꾸 대모질이냐고. 그래봐야 차만 막히지 세상은 안 바뀐다고. 윤서는 착잡한 얼굴로 피 묻은 솜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탁자에 놓인 초코파이 포장지를 뜯으며 이번에는 내가 물었다. 전두환 말이야. 진짜로 죽일 수 있을까? 진짜로 못 죽이니까 집인형을 태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만약 진짜로 죽일 수 있다면 넌 어떡할 거야? 난 못해. 사람을 어떻게 죽여? 맞아.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어. 윤서도 초코파이를 집었다. 헌혈도 안 하는 주제에 간식이나 축내면서 위험천만한 대화를 주고받는 두 대학생을 간호사들은 내쫓지 않았다. 그날도 우리는 시청역까지 걸었다. 한국은행 앞을 지날 때 윤서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 양 내게 서울 생활은 할 만하냐고 물었다. 그러고 보니 서울살이 어느새 석 달째였다. 어린 시절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이나 이용의 우리의 서울 노래를 들으면서 품었던 환상 속의 서울과는 좀 달랐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다. 윤서는 서울이 고향이라고 했다. 난 여기가 싫어. 사람도 너무 많고 너무 시끄러워. 보이는 건 똑같이 생긴 아파트들밖에 없고 공기는 탁하고 밤에도 너무 밝아 잠을 잘 수가 없어. 사람이 많고 시끄러워서 나는 오히려 좋았다. 나까지 덩달아 흥이 났으니까. 서울은 어디를 가도 똑같은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마음만 먹으면 1년 365일 데이트 코스를 365가지로 짤 수도 있었다. 밤에도 밝으니 혼자 있어도 덜 외로운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굳이 윤서에게 반대 의견을 내놓을 필요는 없었다. 아니, 윤서에게라면 무엇이든 그녀 뜻대로 설득당해도 좋았다. 저만치 프라자 호텔의 측면이 보였다. 너 그때 저긴 왜 가고 싶다고 했어? 윤서의 표정은 진지했다. 예컨대 내가 20년 전 부모에게 버림받고 외국으로 입양된 고아인데. 네가? 진짜? 아 참, 예를 들어서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최루탄 연기 가득한 명동 거리를 뛰어다녔던 것이 아주 오래된 일처럼 느껴졌다. 하늘에는 별도 없고 땅에는 꽃도 없었지만 나는 그녀와 함께 걷는 이 밤길이 영영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20살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고국을 찾았어. 친부모를 만나러 온 거지. 그래서 프라자 호텔에 묵어. 서울 한복판에 있으니까 상징적이잖아. 시청 바로 앞이기도 하고 포인트 제로도 가깝고. 아무튼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기로 한 전날 밤 호텔에서 고국의 수도 야경을 내려다보며 상념에 잠기는 거야. 윤서는 말끝에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그게 끝이야? 그게 어떤 심정일지 궁금해서 가보고 싶었어. 하지만 예를 든 거라며 넌 입양아가 아니잖아. 그런 상황에서 바라보는 서울은 굉장히 낯설고 새롭겠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곳 같을 거야. 20년간 부대끼며 살아온 익숙한 고향 땅이 아니라 난생 처음 보는 어떤 매혹적인 이방의 땅. 하지만 나를 버린 비정한 도시. 그걸 보고 싶은 거야. 나는 걸음을 늦추었다. 뭔가 도움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녀의 소망을 이루어주고 싶었다. 프라자 호텔에서 하룻밤 묵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까짓것 비싸봤자지. 돈이야 모으면 될 것이다. 나는 목청을 가다듬었다. 너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거야? 그녀는 큰 소리로 깔깔거렸다. 크리스마스까지는 무려 7달이나 남아 있었으니까. 나는 웃지 않았다.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펴보았다. 손바닥이 땀으로 척척했다. 별일 없으면 그날 나랑 만날래? 나로서는 일생일대의 용기를 낸 것이었다. 흡사 청혼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 윤서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몇 초의 시간이 끔찍하게 길게 느껴졌다. 좋아, 그러자.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학생 식당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랬듯이 터져나오는 기쁨의 외침을 참으려 나는 이를 꽉 물었다. 발뿌리에 걸리는 돌멩이를 찾다. 그것은 아주 멀리까지 날아갔다. 일회용 라이터 가격은 한 개에 300원. 정말 오랜만에 사보는 것이었다. 요새도 3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있다니. 껌도 한 통에 500원씩 하는데. 투명한 초록색 라이터를 새삼스럽게 내려다보았다. 그럼 옛날에 대학 다닐 때는 100원쯤 했다는 얘긴가? 그래도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게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는 라이터 값이었을 것이다. 당구장이며 술집을 뻔질나게 드나들던 시절이라 그곳에서 하나씩 집어온 색색의 일회용 라이터가 책상 서랍에 30개쯤 들어있을 때도 있었으니까. 다시 호텔 앞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아이스 커피를 살 차례였다. 아내는 상표를 가리지 않았지만 커피빈의 아메리카노를 제일 좋아했다. 언젠가 파이낸스 센터 근처에서 커피빈 매장을 보았던 것이 떠올랐다. 나는 빨간불이 켜진 신호등 아래에 섰다. 횡단보도 맞은편 서울 광장 입구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산도 없이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가만히 보니 아까 호텔방에서 창문으로 잠깐 내려다보았던 그 사람들 같았다. 우산도 없이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엉성하게 줄을 맞춘 대열의 맨 앞에는 여자들이 서 있었다. 그녀들이 입은 것은 상복이었다. 여자들의 왼쪽에 선 사람은 야당 정치인인지 시민운동가인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의 사내. 그리고 그들 뒤에는 흰 수염이 덥수룩한 노인이 사제복을 입고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서 있었다. 노인이 펼쳐든 현수막의 문구가 빛 속에서도 선명했다. 대통령은 유족 앞에 사과하고 용산 참사 해결하라. 용산 참사라니. 새 벽두에 있었던 그 일이 여태까지 해결 안 되었단 말인가. 철거민이 5인가 6인가 하여튼 여러 명 사망한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내가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사고 현장을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내의 친정이 있는 이촌동에 가는 길이었다. 경찰 버스와 무장 전경들과 취재진들이 진을 친 신용산역 일대는 차가 몹시 막혔다. 아내는 승용차 안에서 어떻게를 연발했다. 그게 용산 참사를 어떡하느냐는 것인지 차가 막혀서 어떡하느냐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우리는 예정보다 1시간이나 늦게 목적지에 도착했다. 멀리 시청사 외벽의 대형 시계가 5시 30분을 가리켰다.
상복 입은 여자들이 난데없이 땅바닥에 엎드렸다. 정치인으로 보이는 사내와 흰 수염 사제와 N7명의 시민들이 옆에서 뒤에서 함께 발을 내디뎠다.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다시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그들은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순간적으로 하늘이 요동을 치는가 싶더니 폭우가 쏟아졌다. 곧바로 돌풍이 휘몰아쳤다. 나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말고 서서 마구 뒤집히는 우산을 간신히 바로잡았다. 광포한 빗줄기에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상복 입은 여자들에게 우비를 건넸다. 여자들은 그것을 받지 않았다. 폭우 속에서 우비도 우산도 없이 그들은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며 광장을 돌았다. 함께 행하는 이도 몇 안 되지만 구경하는 이도 몇 없는 초라한 풍경이었다. 나는 횡단보도 중간쯤에서 그만 되돌아섰다. 이 비를 뚫고 다녀오기에 커피비는 너무 멀었다. 그리고 아내는 커피 선택에 까다롭지 않으니 덕수궁 옆 던킨의 아메리카노도 좋아할 것이었다. 흠뻑 젖은 소매와 바짓단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눈치 빠른 도어맨이 마른 수건을 건네주며 웃음을 지었다. 콘니치와. 일본인이 아니라고 해명하기 귀찮아서 나도 수건을 돌려주며 응수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설마 한국인 남성이 한여름 서울 한복판의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터였다. 업무상 지방에서 출장 온 한국인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야자수 무늬가 그려진 하늘색 셔츠와 반바지, 맨발에 가죽 샌들을 걸친 내 모습은 19 일본인 관광객으로 오해하기 쉬웠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내 집에 온 듯한 안락함이 나를 감쌌다. 악소리가 나올 만큼 덥고 습한 바깥과 달리 이곳은 앗 소리가 나올 만큼 서늘하고 쾌적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혼자가 되자 나는 일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손에 아이스 커피가 들려있지 않음을 깨달은 것은 16층에 막 내렸을 때였다. 로비에서 수건으로 몸에 물기를 닦는 동안 컵을 잠시 옆에 내려놓았다가 깜빡 잊고 두고 온 것이었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향해 돌아섰다. 이미 늦었다. 15, 14, 13. 운행층을 알리는 램프에 내림차순으로 불이 켜졌다. 나는 주위를 흘깃거렸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언젠가 텔레비전, 주말의 명화에서 본 외국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아무도 없는 호텔 복도에서 어느 뚱뚱한 사내가 벽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던 장면. 내가 바로 나라는 걸 보여주겠다. 사내는 그렇게 외쳤다. 그리고 벽에 부딪히는 순간 그것을 뚫고 나갔다. 나는 사내의 몸이 빠져나간 구멍을 들여다보듯 눈앞의 벽을 응시했다. 정확히는 그 앞에 놓인 탁자를, 더 정확히는 그 위에 전화기를. 수화기를 들면 어떤 말이 흘러나올지 알고 있었다. 오래전에 이미 한 번 들었다 놓은 적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비슷한 내용이었을 테지만 수화기 너머의 프런트 직원이 구사한 일본어를 그때의 나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서 차라리 다행이었다.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니까. 나는 단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님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뿐이니까. 하필 기온이 급강한 날이었다. 시청사 앞에는 나처럼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67명쯤 되었다. 손이 곱고
붓고 몸이 떨리고 이가 위아래로 맞부딪혔다. 그래도 실실 웃음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내 생애 19번째 크리스마스였다. 조금 있으면 그녀 생애 21번째 크리스마스를 맞는 여자가 올 것이었다.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래 공들여 준비해 왔던가.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은 놀랍도록 차고 맑고 아름다웠다. 행인들이 시청 앞 인도 한쪽에 놓인 구세군 자선 냄비에 돈을 넣고 지나갔다. 제복 입은 남자가 흔드는 종소리가 12월의 찬 공기 속으로 투명하게 흩어졌다. 너리 위에 프라자 호텔을 예약했어. 윤서를 깜짝 놀라게 해줄 크리스마스 선물은 그거였다. 물론 호텔에 나도 함께 가겠다는 얘기였지만 다른 뜻은 없었다. 그녀에게 손끝 하나도 대고 싶지 않았다면 거짓말을 터. 하지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었다. 내 바람은 호텔방에서 그녀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고국을 찾은 입양아의 심정을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그 눈에 비친 낯선 서울의 풍경을 오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약속 시간이 30분 지났다. 그녀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걸면서도 나는 그새 윤서가 와서 길이 엇갈리면 어쩌나 연방 뒤를 돌아보았다. 1시간이 지났다. 여전히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30분이 더 지났다. 마침내 전화를 받은 것은 그녀의 어머니였다. 윤서는 점심때 이미 친구들과 어울려 밖으로 나갔다고 했다. 나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었다. 혼자 호텔까지 터벅터벅 걸었다. 숙박 예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때는 왜 하지 못했을까? 16층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밤. 시청에서부터 광화문 방향으로 쭉 뻗은 태평로를 라이트를 밝힌 차들이 계속해서 달려가고 달려왔다. 하얀색 차가 가장 많았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바람 맞고 나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차고 맑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쓸쓸했다. 7개월 동안 갖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산 하룻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나는 그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호텔방에 혼자 있었다고, 내내 창밖만 보다 잠들었다고, 새벽에 깨어서는 고국에 처음 와본 입양아처럼 불현듯 외롭고 서럽고 막막하여 복도를 서성였다고, 그러다가 엘리베이터 앞 탁자에 놓인 전화기를 발견했고 프런트 직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나중에 윤서에게도 시청 앞에서 추위를 떨며 그녀를 기다렸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호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 밤의 기억을 그때는 그냥 혼자만 간직하고 싶었다. 어차피 이야기했어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호텔 하룻밤 숙박비가 내 자취방 월세, 석 달치와 맞먹는 거금이었으니 말이다. 10수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녀는 믿을까? 그때의 일을 기억이나 할까? 내가 바로 그때의 나라는 걸, 우리가 바로 그때의 우리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 빗속을 뚫고 가서 사온 아이스 커피를 건네며 슬쩍 얘기해 봐야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아내가 믿지 않아도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었다. 그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 겨우 휴가의 첫날, 우리에게는 아직 여러 날이 남아 있었으므로.
사랑의 아픔. 미셸 코스트. 아들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 여겨도 때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단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이 되고 끝내고 만단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와 만나는 일이란다. 그것 때문에 내일을 뒤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을 위해 가는 거란다.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 통하는 일이며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향해 자신을 잊고 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완전히 낮춰야 한단다. 아들아, 알겠느냐? 사랑은 아픔이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 잘 듣거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란다.